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. 오늘은 스케일링과 스케일링 후 이어지는 잇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. 2부에서는 어떤 때의 스케일링이 어떤 때의 후속 잇몸 치료가 필요한지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 부작용과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그냥 치석 제거만 좀 하면 안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신 경우도 좀 있어요. 아무래도 치과 자체가 좀 막연히 공포스럽고, 그렇죠? 치과에 좀 자주 오기 싫고 좀 그래서 그러실 텐데,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런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너무 기대됩니다. 스케일링, 치근할텍술, 치주소파술, 치은방위 소파술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는데요. 언제 이런 치료가 필요하게 되나요?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. 이 순서가 좀 심각한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으니까 먼저는 스케일링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. 우리 스케일링, 아까 제가 치아 머리 주변에 붙어있는 치석들, 눈에 보이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가지고 잇몸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은 젊은 나이대에 보통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을 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한 20대 환자분이고 정기검진 오시는 분이다? 이런 분이라면 스케일링만으로 충분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스케일링만으로도 충분히 구강 건강 관리가 잘 유지가 됩니다. 그래도 점점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30대, 40대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잇몸뼈가 조금씩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잇몸뼈는 세월이 가면서 내려가기도 하고, 또 하나는 자꾸 치아 뿌리 주변에 치석들, 세균들이 많이 증식하게 되면 잇몸뼈가 더 빨리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한 30대 전후로 잇몸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? 이럴 때에는 스케일링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치근 활택술도 같이 받는 게 좋습니다. 치근 활택술까지는 아직 마취를 추가로 할 필요 없이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고, 혹시라도 좀 많이 불편하다 하면은 가글 마취약이 있어요. 입을 헹구면서 마취를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하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40대 전후가 되면서 잇몸뼈가 조금 더 많이 내려가고, 실제로 잇몸 안쪽으로 음식물들이 막 좀 끼기 시작하고, 그리고 엑스레이로도 잇몸 안쪽에 있는 뿌리 주변에 붙는 치석이 보일 정도로 치석이 좀 크게 발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럴 때에는 우리가 치주 소파술을 같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치주 소파술은 잇몸 안쪽 깊숙이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냥 치료받으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. 이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제 마취를 조금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고, 두세 번에 나눠서 치주 소파술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은 방류 소파술이 있는데요. 이거는 우리가 스케일링, 치근활택술, 치주 소파술까지 다 잘 마무리를 했는데, 특정한 몇몇 치아 뿌리 주변으로 뼈가 많이 녹아 있다거나, 치아들 뿌리 사이로 치석이 생겨 있거나, 이럴 때에는 그 치아를 빼기 전에 치은 방류 소파술을 진행하면 좀 충분히 오래 쓰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, 그때는 잇몸을 살짝 열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치은 방류 소파술을 진행합니다. 이렇게 하면요,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우리가 많이 좀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잇몸 치료를 진행할 때 이렇게 잇몸을 여는 것도 좀 너무 공포스럽고 그렇다 할 때에는 수면 마취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수면 마취로 진행하기에 딱 좋은 술식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치과가 꺼려지시는 분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. 꼭 치과에 한번 들리셔가지고 잇몸 상태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병원장님,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에 대해서도 몇 가지 부작용과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. 적절한 마취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딱 하고 나면 마취가 풀리고 나서 약간 욱신한 느낌을 좀 들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느낌 하루 이틀 정도만 좀 가고요. 3, 4일 후에는 오히려 잇몸이 더 탱탱해지면서 치아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.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스케일링이나 이런 치료 받고 나서 치아가 깎여 나가는 거 아니냐,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물론 과도하거나 무리한 힘을 주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도구를 활용하면 사실 치아의 표면이 약간 깎여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러나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잘 훈련된 전문 의료인들이 진료를 하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, 근데 사실 그거는 치아가 벌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치아 사이를 메꾸고 있는 치석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공간이 비어 보이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럴 때에는 계속 관리를 잘 해주시면 그런 빈 공간으로 잇몸이 조금 차 올라와서 더 이뻐져요. 그러니까 더러운 치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는 잘 제거를 해주셔야겠죠. 그렇다면 스케일링 등 잇몸 치료를 받은 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? 스케일링 후에는 당분간 자극적인 음식, 특히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.
스케일링 후에 치아 표면이 깨끗해져서 또 플라그가 다시 붙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. 그래서 이때 양치질을 더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구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. 이때 치아가 자극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마제가 과도하게 들어있는 치약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치아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스케일링과 이어지는 잇몸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.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치료 방식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잇몸 치료가 필요한지는 치과에서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다시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정기 검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. 성인은 몇 개월에 한 번이었죠? 6개월에 한 번입니다. 이때 스케일링 또는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잇몸 질환을 예방하시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항상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.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